네, 오늘 1월 12일 박동일 라이브 쇼는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소식으로 현장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모든 임기를 마치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있어 보이고 손녀 같죠? 손자입니까? 손자 같습니까? 네. 네. 아, 외국인 사이가 있군요. 그래서 인도인 출신이죠. 아, 그래서 지금 애가 외국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예, 발음이 안 됩니다. 반사모인데 현재 2만 5천 명 규모라는데 이 반사모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모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곧 귀국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까지 사실 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많지만 오늘의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네. 그 아무도 외교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46년을 외교관의 한 길로 걸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도착 순간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네. 결국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관으로서의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로서는 이제 정치인 반기문으로서의 첫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새로운 인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는 본인의 입장, 본인의 철학, 본인의 신념 이런 것으로 일단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입에 주목이 되는 것 같고 아마 박진호 의원도 이제 나와서 지금 현재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외교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출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10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뭐 공과 가이드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큰 대가 없이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특히 외교부 장관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귀국 국민으로서 인사를 자랑스럽게 드리겠습니다. 10년 지났던 세월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러나 이제는 또 정치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엄정한 뭐 평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오늘 환영할 만한 내용인데요.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네. 발언 내용 하나하나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고 또 이런 것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터득을 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그런 걸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제가 손수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보, 경제, 통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국제적 위상주의에는 그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조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은 꺾이고 폐습과 불의는 일상처럼 우리 곁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의 양극화,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패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는 책임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 국난을 당할 때마다 슬기와 용기, 단합된 힘으로 이겨낸 그런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소위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쟁취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그런 것이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지극히 편파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태도,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 명예, 또 유엔의 이상까지 짓밟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면서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늘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사회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 한민족입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권은 아직도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귀국에 즈음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동안에 저의 그 경험과 식견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저희 순수하고 참된 소박한 뜻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귀국 후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일부터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심없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만들어낸 기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좋은 국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 우리의 의지는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아닌 진짜 좋은 나라, 진짜 좋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국민이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국민 특유의 저력, 용기를 발휘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애국심은 깊이 믿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 잠시 서로 이견이 있고 또 다툼이 있지만은 이런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 본래의 뜻과 결의 그리고 애국심을 발휘한다면 마치 아침 새벽의 태양이 어둠을 뚫고 솟아나듯이 다시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런 감동을 제가 잊지 않고 이러한 감동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에게 지난 10년간 보여주셔서 저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이러한 은혜를 제가 꼭 국가의 발전,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제가 하실 질문이 있냐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이제 좀 기자 질문을 오늘 내용이 좀 조목조목 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뭐 대선 출정식과 사실상 다름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렇게 대중연설처럼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저는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 보면 결국 정치 교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 지금의 손 들어주시기 정치를 바랍니다. 새롭게 교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는 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들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하세요. 23만 분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이 얘기로 이제 모든 걸 가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네, 한겨레 신문 윤영준 기자입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방 전 총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귀국하셔서 지금 이제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앞에 SBS 좀 비켜주세요. 라인은 빼달라고 앞에 예,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여론이 있고 또 비판도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 그리고 어떤 완벽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든지, 그래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는 늘 그러한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환영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일 양국 간에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이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과거를 직시한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가 더 발전이 되고 합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입니다. 그 유엔 협약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 협약도 있고 국내 공직선거법에 출마 조건을 명시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끝나신 건지, 혹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수수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가 채택된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권적인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거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은 그 문안의 해석에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갖다가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유엔 당국에서 할 거로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마를 이거는 발표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국회의원분이나 또 언론에서 문의가 있었을 때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그 언론이나 공정한 여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꾸 문제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행태로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당치 않습니다. 그 박연차 씨가 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 말씀이 진실에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그 반 총장하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3만 불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이거는 뭐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좀 이야기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출마 선언은 아니랬는데 제가 봐도 대선 출정식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자, 이종근 실장.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의 연설에 대해서 외신들이 옛날에 평가한 게 있습니다. 네. 훌륭하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연설만 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우려한다. 좀 이렇게 임팩트 없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표현만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단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패권주의와 기득권 세력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반기문 총장의 뭐 유엔 총장 시절이나 외교관 네. 시절이나 전혀 그렇게 그 단언하면서 하는 표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정성 또는 유엔에서의 이상을 왜 이렇게 짓밟는지 용납 못하겠다. 이 두 가지는 네. 이 표현이 반기문 총장답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심하고 아주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강건함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냐. 예, 용납 못하겠다 이런 단어들. 네네.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에서 사무총장 할 때 제가 외교부 출입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직전에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 기자회견 또 연설을 들었거든요. 10년 동안 연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한 톤으로 메시지 있고 또 말하는 어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반기문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역시 외교 10년 동안에 수장을 하면서 한 모습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들도 유엔의 경험들 그리고 한국 사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명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떠오르는 이 태가 우리 대한민국을 비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연설의 기본 톤으로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해명, 위안부 관련 해명도 있었고 몇 가지 해명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선 출정식에 버금갈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마치고 돌아온 첫 일성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 국민이 환영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분이 네, 이렇게 환영을 일부만 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전 국민이 환영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반대 진영이나 이런 민주당에서 좀 반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권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좀 그나마 구체적인 메시지를 예전하고 달리 좀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도 이제 본인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빅텐트라든가 뭐 이제 사당 체제에서 모두들 반기문 총장이 어디로 갈 것, 출마는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데 한몸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 이게 출마 선언이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치권에서 재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결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을 두든가 아니면 새로운 빅텐트를 치던가 아니면 제3시대로 가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을 하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기자는 누가 봐도 지금 출마 선언으로 나는 보이는데 네. 본인은 이걸 다 해놓고 출마 선언이 아니랍니다. 출마 선언을 좀 더 성대하게 뭐 할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누가 봐도 나는 공식 출마고 지금 저도 반기문 장관을 잘 아는데요. 저분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나는 모든 그냥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거든요. 그런데 또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식 출마할 때 그 자격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왜 이러시나 좀 화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화끈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죠? 뭔가 매듭을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의 의미는 일단 강한 어떤 권력 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력 의지라는 게 대해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과연 그게 권력 의지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정치 노름에서의 어떤 권력 의지 이건 아니다라는 것 점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 면을 보면 본인한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 의지가 있다. 이걸 분명히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야기는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봤다. 이 나라의 원인은 결국 지도자였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 세력 이거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네. 걸 아마 오늘 그렇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머지 세력과 그렇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광장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거는 새누리당하고는 안 가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확실히 아까 패권주의만을 패권주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 그랬죠. 친박과 친문에 각각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박. 광장 민심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친문에 대해서는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양쪽을 아주 적절하게 지금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보면 저 반기문 총장이 1년 만에 물에서 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1년 전에 워싱턴 특파원 만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선 약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그러니까 최고에서는 물이다. 그러니까 나를 물로 보는데 물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사르겠다. 벌써 몇 번째 몸 하늘 불사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불로 자신의 이미지가 너무 유약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보입니다. 출마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오늘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출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나 그때도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출마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 하죠. 표현이 뭐냐면요. 100% 하죠. 외교관의 의전과 격식을
존중하는 그런 평생 그게 몸에 배 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디 가서 뭐 환영식 자리에서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추고 뭐 외교부 장관 때도 그랬었지만 세계 이 외교의 수장을 하면서 항상 어떤 격식과 의전을 갖춘 자리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는 항상 그게 익숙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공항에서는 국민들께 첫 선을 보이는 자리고 자신에 대해서 권력 의지를 의심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권력 의지가 뭐 정치에서 내 것을 추구하거나 뭐 이익 집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정치라면 본인이 참여하겠다. 자신의 권력 의지를 보인 거죠. 자, 요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요 얘기 듣고 한번 요거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정치 권력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정치 권력이 아니고 정치 권력이다.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치 교체다. 네. 교체다. 이렇게 표현했죠.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했던 여권에는 이제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여당 후보로 나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권 교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도 본인에게 뭐 그렇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어디로 간다 이런 거보다는 정치를 완전히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는 닿을 수밖에 없어서 정권 교체 하지 말고 정치를 완전히 교체하는데 그 대안이 나다.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새정치라는 이야기. 그거하고 저는 비슷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기존에 어떤 패권과 기득권에 쌓여있던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된다. 즉 현재 이게 지금 이 논란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시즌2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어떤 누가 더 새로운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이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보면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은 바로 정권 재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프레임을 쌓아가고 있죠. 이제 그런 프레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즉 이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패권 정치, 기득권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본인이 나아갈 방향을 기존의 좀 제시한 정치 것 형태를 바꾼다는 게 개헌하겠다. 나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느낌이 오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레임전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권 교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반기문 총장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쨌든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레임에 들어가더라도 정치 교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다시 한번 응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개헌이 보여요. 포함되어 있겠죠. 나는 당연히,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당연히 뭔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되겠다는 예, 바뀌어야 얘기겠죠.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반기문 총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 오래된 식견. 참 오늘 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식견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어떤 그 장점인 걸 아시는 거죠. 10년 동안의 어떤 식견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견들이 장점이면서 사실은 국민들은 새로움을 원하거든요.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사실 새로워야 되는데 오래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어요. 오래된 신선함, 오래된 새로움.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는 굉장히 식견이 높은데도 새롭다. 이 말을 지금 어떻게든 표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 교체라는 말. 지금까지 정치가 잘못돼 있는데 그건 내가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해석이 충분해요. 구체적인 컨텐츠는 개헌과 같은 방식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이 젖어 있고 폐습과 기득권에 젖은 정치 그리고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정치 이런 정치에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정권 교체만이 아니고 이런 기존의 정치 소위 말하는 과거형의 기득권 정치 안주하는 정치 찢어지는 정치 여기서 본인은 새로운 정치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새정치와는 또 결이 다른 거죠. 네. 그 당시 얘기했던 것도 다르고요. 최근에 그런 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치 교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안희정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기득권과 권력 다툼 나눠먹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그동안에 전 세계를 봤던 전 세계를 봐서 5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인류 평화, 또 인권의 문제, 또 가난한 나라를 개발하는 문제, 또 기후변화, 양성평등 이런 진보적인 어젠다들, 유엔이 추구했던 이상들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과거형의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네. 이런 게 참 딜레마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자, 유엔에서는 지금 뭘 하냐면 양성평등, 소수자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배려. 그래서 유엔 사무처에도 네. 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이 여성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그거 늘렸어요. 그런 어떤 뭐 채용도 늘리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국내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다. 그거를 뭐 여기도 실현하겠다 한다면 자신이 지금 또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주 뭐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한다든지 그런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일부 종교적인 지지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괴리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반 총장의 오늘 그 귀국 행사 자리가 만약에 미국에서부터 나는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다 공항에 왔다면,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요. 요즘에 그 라라랜드인가 무슨 영화 보니까 뭐 그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영화 보니까 거꾸로 한번 해서 보던데. 10년이나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오신 분이니까 귀국을 좀 환영식을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대하게 해주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선 본인이- 출마를 만약 안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랬으면 굉장히 이제 따뜻한 환영을 그러면 받지 전 국민이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 언론이 하고 예. 막 난리. 지금 뭐 아마 지금 이제 생중계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차 타고 지금 청와대로 다 오시는 거를 아니 바로 그리고 이제 카프레이드 하고. 의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네. 산부 요인이 가는. 근데 그 의전 아마 했을 겁니다. 무조건 저는. 했죠. 무조건 했을 겁니다. 무조건 유엔 했죠. 삼성. 근데 지금은 정치인으로서의 느낌이니까 그게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랬다면 사실 또 하나 뭐 윤여준 장관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고도 굉장히 크게 사실 도우스다 우리 국가 발전을 네. 그걸 바란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뭐 키신저라든지 뭐 외국의 그런 어떤 외교 지금 막 뭐 미중일러 뭐 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이 아니라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나라들에 가서 어떤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정말 뭐 대단한 환영이었. 오늘 엄청난 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만약 그랬다면. 저는 사실 희망사항이 김기문 전 총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세계 외교의 기여함으로 남았다면 정말로 전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국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전체가 사실은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됐을 텐데 사실은 이미 정치적인 한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현실 정치인이 되버렸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진짜 귀국 공항뿐만 아니라 카퍼레이드 그리고 전 국민 환영 행사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잠실운동장 전체를 빌려서 아마 그런 행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공식 출마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가슴이 아파요. 더 환영식이 더 커야 되고 인천 그 공항 공사가요. 그 VIP 대우도 해줬어야 되고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쩌면 대선 출정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곧 발표한다고 했는데 곧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게 너무 모든 게 허탈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99% 하겠다고 하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른이 없어요. 네. 정치든 뭐든 다 아우를 수 있는 원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로라는 사람들 다 정치판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어떤 반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람 말은 좀 들어봐야 돼. 그분 말은 들어봐야 돼.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정치가 이게 잘 돼야지만 모든 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가 마찬가지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어른의 역과 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 보십시오. 정말 이게 뭐 인물이 없고 사실 여권 같은 후보도 없고 근데 누가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좀 바꿔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적 요구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했을 거예요. 정말 유엔 사무총장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대선에 나가서 만약에 또 낙선한다면 이건 정말 네. 국가적인 또 수모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왔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진성호 그런 기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대선 어떻게 보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도 아닌데 안 한다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저분이 안 한다고 선언하고 오늘 만에 공화에 왔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 이런 어떤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안 왔겠죠. 게다가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더 왔겠죠. 아니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예, 정치는 냉정한 게 정말 깔끔한 귀국을 하셨다면 인파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오늘 또 보니까 실무팀들이 아직까지는 정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쪽에 보니까 나이 드신 정치인들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반기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실한 캠프 준비 없이 온 거고 오늘 제가 보니까 선거법상 반기문 외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반기문 외치는 것이고 그게 저는 오늘 오히려 반기문의 진솔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총장이 비행기 안에서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처음 보니까 처음에는 원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고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타프가의 이미지를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자기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뭐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작심하고 발언했고요. 표현도 뭐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젊은이들은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이나 기득권 사회에 대해서 패권주의라는 말까지 쓰면서 작심 발언을 한 건데 저게 저는 오히려 기름장이라는 이미지 날리기 위해서 좀 벗어났죠. 그런 뭐 분위기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정률 라이브쇼는 전현직 기자들로만 구성돼서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출마 안 한다고 하면 이거 판넬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예? 그죠? 아, 참 향후 이제 혹독한 검증이 이제 예고가 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 임기에 대한 그 외신들의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반기문에 대한 다양한 평가, 외신 엇갈린 평가들인데요. 자, 부정적인, 자, 긍정적인 것부터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는 인간적인 리더다. 국제 경험이 많은 반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다. 2016년 포브스지입니다. 포브스지. 2016년 세계 사상가 100인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체제인 파리기후 변화 협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떤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이런 세계 사상가 100인을 선정을 했고요. 아쉽게도 이제 만약에 이제 출마 안 한다 그랬으면 이 부정적인 건 우리도 오늘 빼버렸는데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유엔의 투명인간이다. 투명인간이 원래 좋은 뜻인데 항상 정의의 사나인데 여기서의 투명인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이 국제 문제에 있어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는데 매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위치였다 이런 얘기죠. 월스트리트 저널지 2009년도요. 반기문은 어디에 있는가? 시리아 대학살, 스리랑카 유혈 사태에서 중대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존재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반기문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무력한 관찰자다. 관찰자라는 것은 제 어떤 그 삼지대에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관찰자. 국어 용어인데 다 까먹었네요. 네, 그죠? 이게 제 3자의 관찰자의 시점인데 2014년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전현직 기자 입장에서 본 부정과 긍정,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마디씩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면 강대국을 제외한 사실 중견국 정도에서 이제 하나씩 뽑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결국 이제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히 어떤 본인의 어떤 칼라가 드러날 경우는 사실 유엔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연임도 불가능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여기에서 눈밖에 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아마 이제 외교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름장
장어라는 별명 이야기해 주듯 저분이 어떤 뭐 결단력 가지고 뭔가 막 밀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외신들이 볼 때는 예전에 어떤 코피 아난이라든지 이런 전직 어떤 이런 어떤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한국이라는 또 나라의 외교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편의점에 지금 들러서 물을 하나 사는데 전 지금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지금 다도 이거를 어떻게 생존하는 것도 참 근데 서민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데 오늘 원래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었죠? 지금 오늘 공항철도 이용합니다. 이용합니까? 네, 이용하고. 그래서 네.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일단 사당동으로 지금 갑니다. 아니 근데 비행기에서 전화가 되는 거죠.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니까 뉴욕에서 출발할 때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철도 이용 안 하고 승용차로 간다.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싫었어. 그런데 이제 30분 빨리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반기문 전 총장이 비행기에서 지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비행기 타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것저것 막 바꾸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또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탄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테지만 눈에 보입니다. 기자 반, 시민 반. 지금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것들을 보면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참고 있은 것 같습니다. 울분을 오늘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분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으면 저렇게 울분을 토하나 특히 자기 비판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동안 욱하는 게 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고 아까 또 우리 다시 본론 들어가면 외교관으로서 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좀 박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다만 기름장어라는 별명처럼 생명력은 끈질기다. 왜? 재선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누구로부터도 잘했다. 최고의 사무총장 이런 평가는 못 받은 오늘 진도 좀 빨리 나가니까 간단한 얘기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예, 지금 단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때 건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건 아니에요. 꽤 오래된 그러니까 연임할 때 그렇죠. 여기 스리랑카 뭐 여기 나오지 했던 것 않습니까?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저거는 뭐 그렇게 참고 정도로 해야지 저게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외신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연도가 있군요. 2009년도 있고요. 당시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국제적인 어떤 서로 역학관계 속에서 사실상 뭐 이 유엔 반기문 총장의 아주 객관적인 평가만 있었던 거냐. 그 안에는 분명히 국제 그 분쟁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종근 기자는 전체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잘했다고 봅니까? 그냥 뭐 밋밋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몇 점 주겠습니까? 50점이야. 100점 만점에 딱 50점. 자, 중간입니다. 신성호 기자는 65점. 이현정 기자는 40점, 65점, 50점. 자, 김홍국 기자. 저는 49점. 49점. 50점에서 조금 미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외신도 좀 다루고 하기 때문에 외신 전체의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박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란 유엔 사무총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세계 사상가 100대가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뭐 3대라든가 5대 정도 박하게 줘도 10대 정도 가는 거죠. 세계 사상가 100인에 선정된다는 거. 이건 숨은 거죠, 사실은. 그만큼 어떤 세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기후회의 여기서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KO, 그 평화유지군의 성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몇 년 동안 끌면서 전혀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쌓을 기회가 많았었는데 실제 그걸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49점. 권세진 기자는 저는 한 70점 정도. 70점. 얘기해 주세요. 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차피 외신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이 유엔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뭐 이런 PKO라든가 아니면 북한 인권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기후 협약 정도는 이제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뭐 환경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깎아내리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은 좀 저는 합니다. 80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제부장을 했는데 왜냐면
그동안 자국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82 이하로 이렇게 점수를 혹독하게 주는 거는 이게 대선 출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 그랬다면 다 80점 이상은 줬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40, 49, 50, 60, 70, 80 내니까 딱 60점 나오네요. 하나만 지적해 반올림에서 주시고요. 60점 나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네.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한 부분들 뭐 평가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성적이 네. 약간 나쁘더라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을 저는 최소한도 10년 동안에 북한을 최소한 방문해서 북한에 가서 인권 문제, 북한 왜 엉망이냐 질타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10년 동안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노력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줬을지 않았나. 10년 동안 북한에서도 반 총장이 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의 북한 가려고 의도와 몇 번 말리지 않으면서도 했었죠. 예. 할 수 있는 저는 일들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이거는 정말 상당한 낙제점을 줘야 되냐. 짧게 반론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워낙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트럼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비정상적인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 노력을 전혀 못했다는 거. 노력은 조금 하긴 했습니다. 예. 자, 극과 극. 더민주당의 살벌한 반응들. 민주당 반응을 좀 볼게요. 이것도요. 이분이 지금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예.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논평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은 좀 심합니다, 얘기가. 목소리 좋은다면 읽어주시겠어요? 네. 반 전 총장은 허튼 꿈 꾸지 말고 실정 보고부터 하라. 철저히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 눈치 보느라 노무현 대통령 조문조차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정 극찬에 바빴으며 각종 비리 의혹 해명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사람. 그리고 세계 대통령 거목 반기문이란 말로 기름장어처럼 본질을 회피하지 마라. 가당치 않은 자화자찬쇼로 국민의 개혁 열망을 호도하지 마라. 국민의 비극은 한 번으로 족하다. 야,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노무현 조문조차 못하고 정권 눈치 보느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정 극찬에 바빴고. 비리 의명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귀국하시면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향후 좌표와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 근처나 혹은 새누리당 위장정당의 근처. 이거는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이죠. 딱 문장만 봐도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당으로 오시라 이런 얘기죠. 새누리당 근처나 혹은 새누리당 위장정당. 새누리 위장정당은 누구입니까? 바른정당이죠. 예, 거의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아요. 네. 바른정당의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다. 이용호 국군.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판, 국민의당의 뭐 환영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비판이 좀 세다는 아프죠. 것은 사실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뭐 무섭지 않으면 저렇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보면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조금 되씹어볼 대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본인이 그랬으면 안 됐어야 됐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원래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으로 이제 했다가 결국 이제 이 녹음 사건 때문에 결국 이제 낙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일단 그 노무현 정부에서 좀 정말 노력을 해서 사무총장이 됐으면 그래 노무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아마 공식적으로 와서 좀 참배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참배한 사실조차 잠깐 왔다 갔는데 비공식적으로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는 가슴 속에 많이 사무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무래도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바뀌었죠. 본인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으니까 눈치를 봤을 텐데 좀 더 소신 있었던 행동을 했으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또 이제 반 총장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 질문을 기자들이 한 명이 하나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두 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정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질문했었어야 돼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안 간 부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한일 위안부 협정 극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이명박 정부 눈치 보느라 노무현 대통령 조문조차 못하고 자, 만약에 이현종 기자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좋지 않은 죽음을 하셨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무조건 가죠. 그럼 왜냐하면 자기를 당선시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길어져요. 진성 기자. 뭐
저는 그렇게 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저는 일단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저 성명 자체가 저는 참 한심한 게 기동민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쪽 대변인이라면 자신감 있게 아니 반기문 총장의 그 입국을 환영한다.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담부터 하고 그 다음날 재용돼도 되는데 저런 걸 보면 뭔가 초조하다. 또 두 번째는 국민 입장에서 반기문을 비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총장 비판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요. 친노 입장에서 비판한 겁니다. 친노 입장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당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비판한다는 거는요.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경륜이 짧거나 과거에 이계진 전 대변인이나 박이태 전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요. 저쪽이 아프지만 굉장히 점잖으면서 칭찬을 하는데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저걸 보면 역시 저 사람들은 편가르게 하는구나. 진영 논리구나.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고 네, 요거는 이제 총론에 대한 비판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공식적으로 한 부분, 네? 2년 후에 간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우리 잘못한 거라고. 전 잘못됐죠. 예,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정근 이하 동문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말 없죠. 임팩트가 아까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전체 이 정치 행보나 인생 역정 속에서 네. 5점은 5점이에요. 네, 이거는 자 김원국 기자는요. 잘못된 거죠. 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뭐 기사도 많이 쓰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면 최소한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예의고 도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보수나 진보의 가치를 떠나서 네. 최소한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을 유해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사실은 해외 정상 외교까지 다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유엔 네.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최소한도 신뢰와 도리를 생각한다면 저것은 사실은 가장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자, 거죠. 권 기자는요. 저는 이게 자기를 임명해줬다고 해서 끝까지 뭐 충성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돼서 물론 가면 좋았겠지만 굳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다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지 왜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몇 년 입사시죠? 저는 2000년부터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을 정확히 알 텐데요. 그죠? 그 시절을 예. 정확히 아는데 잡아요. 친노 인사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라고 친노들이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친노 친문 왜 반기문에 발끈할까 했습니다. 친노 인사들 한 얘기 볼까요? 자, 목소리 좋으니까 이거 좀. 반기문 인사 쪽 당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당시 이해찬 총리가 세계 각국을 다니며 반 총장을 위해 애썼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반 전 총장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 그랬던 반 전 총장이 봉하마을에는 공식 조문은커녕 서거 몇 년 뒤에 비공개로만 찾아오더라. 네. 자, 오준인데, 네, 제가 계속 아까 잘못했다. 이것도 빨간 걸로 쓴 거니까 오준, 예. 오준 전 유엔 대사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 해에 바로 참배를 다녀왔다. 당시 비공개로 한 이유는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으로 안다. 뉴스거리가 별로 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다음 해가 일단 틀렸고요. 그죠? 2년 후고 또 당시 비공개로 한 이유가 비공식 일정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기자들한테 알리기만 했고 그런데 또 오면서요. 이게 2011년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첫 참배 후에 2011년입니다. 그 다음 해 갑니다. 2009년도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니까 재단 측에 비밀로 해달라 그랬어요. 이걸 비밀로 해달라. 이게 이명박 대통령 눈치를 봤죠.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2016년 노 전 대통령 추모 7주기 기간에 한국에 계셨어요. 그때 무언가 액션을 해줬어야 됐어요. 뒤늦게나마. 그때 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앞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참여정부 주요 인물 20인 평가담은 저서를 잠깐 읽어보면요.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 반기문의 울명을요. 운칠 기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운이라는 기라는 게 아니죠. 3은 능력이고 운이 7이라는 얘기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력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게도 흘린 땀 못잡기 고비마다 절묘하게 행운이었다. 참여정부 동안 반기문에게 찾아온 4번의 행운. 자, 보수적이지만 이를 많은 욕심.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의 처남인 김수동 외교부 아중동 국장이 외교보좌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외교보좌관으로 반기문 당시 외교부 국장 정도 됐나요?
차관보로 나 기억하는데 차관보를 추천하죠. 그리고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국전 안정보장회의와 외교부가 충돌해서 당시 외교부 간부가 노 대통령을 반미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영관 장관이 경질돼서 갑자기 외교장관으로 영전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랍 사건으로 반장관 책임론이 부상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욕은 내가 먹겠다고 끝까지 지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목 2004년도. 저때 사퇴 요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김선일 그 어떤 처리 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장관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2005년도에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중앙일보 홍석현 지금 회장이죠. 주미 대사가 낙마하자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야 뭐 하늘의 운인데 이 부분 노 전 대통령이요. 이 김선일 피랍 사건 때 당연히 장관 그만두는데 끝까지 지켰습니다. 단순하게 뭐 반 총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애썼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또 갔었어야죠. 이제 나중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뛸 때 그때 이제 보면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무총장 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교장관을 내려놓고 뛰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걸 뛰려면 외교장관 타이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노 대통령이 좋다. 그럼 외교장관을 계속해라라고 해서 사실 그때 외교장관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무총장을 뛰었죠. 근데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반기문을 중용했을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참모들 간에 대북 정책을 놓고 토론할 때 반기문만 외톨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경파니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인 통치자 입장에서 한 명 정도는 반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배신자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가 그래서 생겼다. 국민을 위한 걸 생각해야지. 자꾸만 저렇게 의리, 배신자의 뭐 닉네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저는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리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럼 이해찬 전 총리가 왜 그러면 반기문을 위해서 뛰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 한 거지 반기문이라서 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 그 자리에서 일 못하면 저는 김선일 사태 때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반기문이 못했으면 잘랐어야죠. 저런 걸 갖다 우리가 잘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반기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해야 된다. 그거는 친노주의의 패권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국민의 편에서 문제가 뭐냐. 다만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도는 갈 수 그렇죠. 그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조문 정도 가는 거죠. 여기서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니죠. 또 한 가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 총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 물론 반 총장을 위해서 뛴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뛴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온갖 비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도 그때 당시엔 막 뭐 비난하고 뭐 하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한 걸로 저 기억합니다.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되는 것과 하나는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이 노벨 상 받게 만드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관까지 막 노르웨이에 보내고 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참여정부의 하나의 치적을 사실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라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자 아시아에 돌아온 기회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출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좌표를 설정했었고 당시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던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물 기회가 또 됐습니다. 마침. 그래서 이 인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저는 그 점들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정권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열심히 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도 열심히 또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맞았는데 단순하게 의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사안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격이라든가 예의는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반기문 총장이 저는 그러나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렵게 좀 보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외교관 출신이라서 항상 그런 의전과 또 자신의 그런 절차에 중시한다.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평목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사실은 뭐 안동도 가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유엔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를 맞은 팽목항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유족들이 가장 필요하던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와서 위로해 준다면 큰 힘이 됐을 텐데 지금은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반갑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성실하고 유능한 외교관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들은 있지만 과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과거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 이제 제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제가 우리나라와 나의 격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공을 위해서 그리고 김홍국 기자를 어떻게든 내가 몸을 날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당신 내가 죽었는데 조문 안 올 겁니까? 아 그런 그렇죠. 나를 있을 위한 게 수 있는 아니죠.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난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거라.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뭐 지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막 따고 그리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 돌았어요. 그냥 미국 막 독일 제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젊은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거든요. 쫓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기자들도 이를 악물고 우리가 반기문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드는 뜻 하나로 모든 게 똘똘 뭉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정말 대단하긴 한 게 저도 이제 그 당시 인터넷 뉴스부장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요. 무슨 다른 과학 기사가 나도 댓글 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뭡니까? 저 사람은 미국도 안 가본 사람, 뭐 이렇게 국제화에 뭐 지진할처럼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무총장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반기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노무현의 영광이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윈윈해야 되는데 다만 반기문 총장은 외교부 장관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외교안보 보좌관 했죠. 갔어야죠. 그 문제죠. 갔어야죠. 이거는 내가 볼 때요. 갔어야죠. 이명박 정권 눈치 볼 필요 없었죠. 그때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눈치를 보는구나. 우리 솔직히 까놓고 여기 다 기자였지만 다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와서 저거가 뭐 당연한 거였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저는 친노 인사들한테 좀 비판을 좀 하겠는데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성처럼 받들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김해에서 서울지검인가 올 때 중앙지검 올 때 어땠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보고 수사받으라고 그랬고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금 반기문 총장을 비판하는 모 지사님은 이제 친노는 패족이라 그랬습니다. 입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인기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지나서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그쪽이 잘 나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격세지감이 있다. 그래서 뭐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가 어쨌든 아니 네.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모셨던 분이 정여립 사건으로 해서 정시현 씨가 우의정이 그 감옥에 했을 때 면회를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면회 가면은 다 죽음을 나는데 본인 끝까지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3품에서 5품으로 좌천이 되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를 승진시켜 준 사람, 나를 장군으로 인정해 준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서 면회 가겠다 한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것도 또한 중요한 일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글을 보면서 이거랑 약간 비유가 글쎄요. 되더라고요. 뭐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마 그런 평가들 아마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이 문제만 가지고 너무 또 이제 얽매여서는 그렇죠, 아닌가 예. 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뭐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그러면 10년 동안 나라를 비셨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무슨 정치 철학가 있는지 무슨 정치 노선
어떻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분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 그 단초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대권에 하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강론을 그게 없으면 얘기해야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 그냥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끝날 것이고, 정말 지금부터는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진실의 순간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면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대통령이 되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요소를 몇 가지 얘기하면 항상 비전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단호함이라든가 카리스마 몇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국민에게 갖는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에 있어서 그 신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혹독한 검증의 과정은 필요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본인의 정체성과 정치 철학은 뭐고 정말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론을 이제 내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네, 받아야 방금 될 네. 겁니다. 자, 권세진 기자 저는 정리해 이게 주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정말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추측을. 인기가 좀 없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런 분이 또 자살까지 했는데 거기에 굳이 내가 간다는 것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이분의 정무적 감각이 이제 어떤 것인지 이게 여태까지 봤을 때는 국내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권세진 기자 같으면 안 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가기는 굳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그렇게까지 봐야 그러니까 권 하는지. 기자 같으면은 저라면은 갔겠죠. 뭐 갔겠죠, 여기 가기는. 5명 다 갔어요. 전부 다 가야 갔습니다. 된다고 저도 보고. 네, 전부 다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죠. 네, 거기에서 그때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없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반기문 사무총장 측도 지금 캠프도 좀 마련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한마디. 그럼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시비 걸 게 없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민주당도 고인에 대한 예를 지키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 발목 잡을 필요 없고 이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라이브 쇼에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딱 됐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본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권 출마라는 꿈도 갖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계속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까? 네, 반기문 한번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